지금부터 사회주의 대화 추진위원회 주최 현 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에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사회주의 대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김석정입니다. 자료집 앞에 보시다시피 원래 이 토론회가 1월 16일 날 예정돼 있었는데 그 토론자 분 중에 한 분께서 가족의 아픔을 겪으셔가지고 오늘로 연기가 됐고요. 다시 한번 이를 말씀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사회주의 대우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이자 방편으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사회주의 대응 추진위원회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과도적 요구와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과도적 요구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동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발제자는 사회주의 대응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성지현 동지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지현입니다. 오늘의 보조 발제자는 사회주의 대응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신 박준규 동지십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자로서는 헬조선 변혁 추진위원회 연재사업위원 조태욱 동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사회주의자 모임회원 황정원 동지께서 두 번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많이 기다리시게 안 하고 지금 곧장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간단히 토론회 순서와 방식만 제가 말씀드리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발제자께서 30분 정도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보조 발제자께서 20분 정도 보조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두 분 발제자에 이어 조태욱 동지께서 먼저 15분 정도 토론 진행해 주시고 황정원 동지께서 그 다음 15분 정도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30분 정도 휴식을 하면 아마 그때가 3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 후 돌아와서는 이제 발제자의 답변, 발제자 토론자 간 질의, 소주제 토론이 있을 텐데요. 3개의 소주제는 하나씩 순서가 되면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중 질의와 자유 토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발언, 사회자 정리하면은 대략 5시 전후에서 끝날 걸로 지금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 발제자이신 성지현 동지 모시고 발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 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지켰던 수구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지리멸렬 공방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수구 세력의 일부 정리로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성과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 더 이상 수구 세력을 탓하거나 수구 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새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큰 문제로 그 위기가 극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중은 문재인 정권에게 보다 엄격하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더 이상의 미련을 접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는 사회주의 진보 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대안 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성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세력은 기존의 사회주의 선전 도구 발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대우를 형성하고 사회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방편으로 과도적 의견을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는 현식의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도적 요구와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과도적 요구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정세인데요. 이 정세에 현식의 과도적 요구 토론에 발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에서는 먼저
과도조 요구의 의학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실제 저희들이 작성한 서지 과도조 요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도조 요구의 의학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 세력이 일부 정부에서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민중들에게 온전하게 평가받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촛불 집회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은 촛불 집회에서 제기된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권 초기에 높은 지지율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주의 인간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총선 전까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수구 세력이 자전하면서 낮은 시대착오를 강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중들은 수구 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 지지를 해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수구 세력이 몰라고 문재인 정부가 자유주의 세력의 관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극복할 것입니다. 현재 행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대공황이 발발했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부패가 시작되고 이것이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세계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데요. 마침 때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방아쇠의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작년에 세계대공황이 발발했고요. 이것은 한국의 기존 질서를 토리째 흔들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면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사회주의 신분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이름에 대안으로 나갈 것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대부분은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삶의 문제가. 근데 이제 자본과 정치 세력은 수구 세력도 그렇고 자유주의 세력도 그렇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개량이든 혁명이든 손을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립들을 형성하고 대안 세력을 투쟁 발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반자본주의 기치로 내거는 사회주의 세력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촛불 집회 이전에는 계속 우로의 선행만을 되돌리었어요. 대안이라고 하면 오른쪽에서만 일어나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방향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대안 세력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 세력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기존의 사회주의 선전보복 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해야 되는데요. 주체혁명의 문제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 과도조 요구는 이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도조 요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과도조 요구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죠. 의미가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조 요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당면 과제를 실현하는 개량 투쟁이 있고, 궁극적인 과제를 위한 투쟁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전자인데 이런 걸 보통 최소강력적 요구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은 최대강력적 요구라고 하죠. 예를 들면 노동력의 판매가 아닌 임금의 인상 요구는 자본주의 체제에 불과하면서 임금 노동자의 철폐 요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최소강력적 요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와 달리 임금 노동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욕을 확립하자, 구별하자고 하는 것은 최대강력적 요구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러한 두 개의 어떤 요구에서 과도조 요구라는 건 뭐냐?
과도조 요구는 그 최대 강령적 요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대 강령적 요구는 아니지만 바로 최대 강령적 요구에 거의 접근해가는 요구다. 그래서 영어 자체를 이제 과도라고 해서 영어로 트랜지셔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은행과 기관 산업의 국유화 요구는 그 자체로 최대 강력적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뭐 국유화 그러면 뭐 대단한 요구인 것처럼 오히려 공격을 하는데 사실 기관 산업의 국유화 요구는 최대 강력적 요구가 아닌 것이요. 그러나 이 요구는 투쟁의 발전 속에서 주체의 노력에 의해 생산선의 사회화라는 요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요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과 기관 산업의 국유화 요구는 생산선의 사회와 같은 최대 강력적 요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과도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도적 요구를 왜 제기하는가? 네, 많은 경우에 그 어떤 객관적 모순과 주체적인 그 상태가 거의 일치한다고 하면 과도적 요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조건은 뭐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데 주체적 요인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괴리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현재 상황은 자본주의 모순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대중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본주의한 투쟁이 고양되거나 어떤 조직적 영향이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과도적 요구를 내걸로써 이 괴리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낮은 상태의 현재 주체적인 그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낮을 때 가능성 있는 더 높게 갈 수 있는 단계의 객관적 조건에 맞는 그런 것과의 차이를 빨리 단축하고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요구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한 이제 기관산업의 국유화 같은 부분은 그 요구를 내걸 때 사회주의적 요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발전해 오고 또한 뭐 자본가들이 또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뭐 그냥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한국 국유화하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 번화가 나오면 뭐 이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딴 나라는 별로 사회주의 같지도 않은 그런 요구인데 그러면 그런 공방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그런 게 사회주의냐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대중들의 의식이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이때 토지국유화나 일가주택 추구하는 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요구는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에 대한 노동자 민주의 의식을 급속하게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적 요구는 그 성격상 일종의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의식이 맞아요. 가게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이제 과도적 요구를 설정할 경우에 투쟁에 굉장히 유리한 지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노동자들이 당장에 절박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죠. 근데 당면에 나오는 요구들의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의식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하면 그러니까 변혁적인 성격을 드러내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은 이제 현재 과도적 요구를 제시하고 투쟁함으로써 현재 일상적 요구 투쟁과 공격적 과제 실현 사이의 관리사항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현재 일상적 투쟁에서 출발하되 이를 공격적 과제 실현하는 길로 이겨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뭐 논쟁도 되고 할 텐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뭐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당장의 과제는 아니지 않냐. 당장에 실천해야 되는 과제들을 실천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상적인 과제와 공적 과제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측면이 있죠. 과도적 요구를 갖고 할 때는 이런 분들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문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면 수구 세력의 일부 정리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민주당은 보다 엄격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앞으로 격화될 것이며 민중들은 새로운 대안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는 사회주의 진보 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대안 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안 세력으로 나서기 위해 사회주의 세력은 이전의 선전인주의 활동을 넘어 대중들 사이에서 사회적 선동 투쟁을 적극화해야 합니다. 가도적 요구는 대안 세력으로 나서려 하고 사회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려는 사회주의 세력의 강력한 투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도적 요구를 과감하게 투쟁해 갑시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도적 요구를 왜 지금 내걸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필요성, 의 이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현실이 이제 저희가 작성한 가도적 요구의 내용을 해설하는 것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도적 요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 따르면 고정된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격변하는 시기에는 가도적 요구를 뭐 하나를 정하면 그걸 뭐 계속 주장한다기보다는 대중들과 민주주의 의식이 고양되고 주체적인 발달하면 그 수준도 높여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또 낮다고 해서 요구 수준이 낮다고 해서 뭐 이런 정도의 투쟁을 하냐 이게 아니라 절박하게 민중들이 요구하는 투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출된 그 가도적 요구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요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변화를 항상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제출된 그 내용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체계는 전문가 16개의 요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3초에 쭉 있는데요. 한번 좀 훑어보시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주장들이 있다고 주장이 있음을 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6개 맨 앞에 있는 가도적 요구를 적절히 제기하고 투쟁하자는 것은 전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6개의 항목은 이제 제가 요점을 정리해놨는데 이건 문서로 대체되도록 하고요. 곧바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제 끝나고 나면 우리 박준기 동지께서 또 보충 설명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요구들을 다 한번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박준기 동지는 그 중에서 또 강조해야 될 내용들을 잡으셔가지고 말씀을 좀 하실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1가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 확보죠.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이윤이 생산의 목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여 해고와 휴직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고와 휴직에 반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투쟁용선을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절박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자리가 안 나오는데 일자리 나오는 방법은 자본가들이 사업 잘해가지고 기업 많이 만들고 생산 늘려서 늘어나는 관계는 이제 아니다. 안정적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이 이를 갈아먹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합니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들과 투쟁함으로써 자본가들과 자본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체제는 변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의 주요 내용들을 좀 요약해봤는데요. 현실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일반 노동자의 요구는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척결, 공공부문의 대폭적 혁신을 통한 사회적 유용한 일자리 창출, 지금 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해고 금지, 이 부분은 특히 201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면서 해고 휴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세계도와의 증여에 따라 파산이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적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국유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철폐인데요. 비정규직 철폐는 IMF 사태 이후에 현매출 날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용자는 공식 통계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이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일수록 높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중소나 영세기업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대기업에서 재벌과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추세로 가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 2년 내 비정규직률 20%, 그러니까 40%니까 반으로 줄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런 것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 요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도 오고 하니까 이런 정세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비정규직이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전혀 안 나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국민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부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성장을 해도 자본이 이제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도 거의 이제 기계나 자동화를 써가지고 이런 거는 늘어나지만 사람 고용은 안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야 된다. 네,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이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한국이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 IMF에서 분류할 때 한국과 싱가포르는 어드밴스 이코노미라고 해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임의활출이 30%가 넘습니다. 이거 만약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자기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이미 생산력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8시간은 다 자본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주 30시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노동 수요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가 은행과 기반도단을 사용 노동자 통제 실시 기획운영과 관련한 운영중 안전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인데 생산선의 사적 수요를 건드려야 된다. 건드릴 때 여기서 과도적 요구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그 사적 수요에 대한 건드리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은행과 기관 산업에서 사회적 수요를 주장을 해야 된다. 국유화를 할 때 이제 국유화는 자본주의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도 사실 국유화를 했다가 다시 이제 현대로 넘기고 있는 거죠. 현대 사실상 현대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국유화가 아니고 재매가 없는 국유화, 구조조정 없는 국유화를 주장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유화와 함께 노동자 통제를 주장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경영정보의 안전한 공개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까지 나왔는데 론스타 같은 경우 연예인 헐크와 민수가 엄청난 공분을 샀죠. 네, 이런 것들은 만약 경영정보가 공개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겠죠. 그리고 작년에 미루다가 이제 결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제 공공부문에서 아파트는 원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자들이 이제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다 문제다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상한 논리가 나와서 집값을 더 올리게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소리도 하면서 일찍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얼마나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사기업화된 기반 산업의 세해와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 승리와 사회풍경의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거꾸로 가면 옛날에 KT 우리 조선분들이 KT신데 옛날 공기업에 계시다가 이 사기업화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노조가 완전히 지금 뭐 그야말로 뭐 탄압이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사람들 거의 미칠 정도로 탄압을 하죠. 근데 또 이쪽 포항제철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한국중공업 옛날에 공구역이었다가 두산으로 넘어갔다 망하게 된 거죠 요새.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국유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유화할 때 원래 그 전에 있었던 공기업 형태로 가는 것은 안 된다. 네. 옛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 원칙대로 운영된 게 많고,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 공기업은 거의 정권을 지닌 세력들이 전리품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해역 군인들이 했다가 요새는 이제 정권에서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계속 하나씩 다 차지하는 게 돼가지고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이렇게 경영 정보를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도 극복을 하고 계급의식을 높이는 방식의 운동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싸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뭐 옛날에 공기업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의 상태로 가지고 투쟁이 일어나기도 좀 어렵고 이미 또 자본에 장악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구가 일가구 주택 초과 소유주택 월수 저렴한 공급인데 주택 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요새 뭐 문재인 정권의 불만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장 여론조사에서 23.1%로 나와서 가장 높은 게 주거 문제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호언을 해가지고 호언을 안 했으므로 호언을 해서 역대 최고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투기를 조정하는 정책을 취했어요. 우리나라는 주택 구분율이 이미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게 뭐냐? 다주택 소유자들이 계속 주택이 공급되면 반 이상을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초기에 오히려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등록만 하면 거의 세금을 다 안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투기로 조장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금리하고 양적완화가 심해져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투기가 토지와 주택이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는 뭐 이건 뭐 너무나 상식이 됐는데 이게 이제 투기만의 문제인가? 근데 여기에 근본이 되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본주의와 발전에 따라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본주의적 발전의 성과가 지대한 집값 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이 계속 추세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투자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는 어떤 근본 원인이죠. 지대는 또 올라가는데 또 집가는 지대를 또 이자로 나눈 건데 지대는 올라가는데 이자로는 계속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손쉽게 부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을 때 땅을 사갖고 있으면 계속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그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집가가 높으니까 집값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 가치가 꽁티가 돼 있죠. 주식과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 문제의 원인은 뭐냐? 이거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대책은 뭐냐? 토지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토지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뭐냐면 토지의 개인적 소유를 중단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죠.
일가구 일주택을 초과한 주택을 몰수해서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로 민주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네, 토지 국유화는 제가 요약한 부분에서도 보면 그냥 이것 사회주의 자체는 아닙니다. 싱가포르처럼 뭐 토지 국유화된 자본주의 나라도 있고 옛날에 러시아 혁명 같은 데는 농민들이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어요. 우리가 토지 분배를 주장한 걸로 오해하는데 러시아 농민들은 아예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적 요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또 자본가들 자체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많이 되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묶여버려가지고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면 사실 자본주의 어떤 사적 소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도적 요구로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일가구 일주택 초과수요 주택 몰수와 저렴한 임대료 공공임대 주택 공급인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통계 숫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5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 수가 15만 가구가 되더라고요. 15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15만 가구가 5채씩 가지고 뭐 보나마나 투기용이죠. 예, 그럼 그걸 정말 나중에 사회주의에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엄청난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건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거의 뭐 여론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최악으로 보고 있고 불만이 가장 많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몰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2채, 3채 뭐 이런 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경계에서는 근데 5채 이상은 이건 그냥 무상 몰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토지 국유화까지 좀 했고요. 이 부분은 아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의료와 공공의료 체계의 전환, 무상교육. 예, 이 부분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정말 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채 부분도 우리나라는 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뭐 취업도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대입 부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감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위기 해결과 철회. 이 부분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기후위기가 오고 또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계속 박정희 동지가 또 보충 발전을 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좀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여성 문제인데요. 네, 여성 문제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여성어학이 출현한 원인은 생산의 발전으로 인해 성별 노동의 전과 달리 억압적 혈관 능력이 된 데 있습니다. 동시에 생산의 발전으로 계급 역시 발생하였고 계급 유학과 여성어학은 서로를 강화해 왔습니다. 여성어학의 근본 원인은 차별적 노동입니다. 네, 자본주의에서는 여성어학 문제를 해결할 수단도 만들어내지만 다른 한편에서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전에 26쪽에 정의되는 부분은 어떤 큰 틀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 가사노동을 사회하는 것, 가사노동의 경우 성별에 완전하게 운동하게 분단하는 문화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성이 임신, 출산 가능성이 여성 사회적 생산 수준에 걸어먹거나 부정적으로 이루지 않도록 사회가 직접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문화혁명을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여기 요구들은 똑같이 박정희 동지가 좀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차별,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 각종 차별과 억울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인 어떤 장애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죠. 이건 이제 국가는 장애인들이 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적 사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보장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결국 그 예산은 자본과 요구를 얻는 세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면 장애차별 철폐와 장애감을 위해서는 장애차별 장애인이 맞는 법의 주된 원인인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교육과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들이
인간 따뜻함을 영위하고 각자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투쟁해야 됩니다. 네 개의 요구를 요약했습니다. 네, 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불가피하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회자께서 지금 눈치를 보고 계셔서 빨리빨리 그 문서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도 좀 보시고요. 농민 문제 해결 부분도 최근에 농촌 인구가 급감해서 이걸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그 시각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주주의 심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거의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출직 공직에 대한 소환제 도입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환제가 많이 도입된 걸로 생각하는데 도입된 거는 지자체만 도입된 거예요. 국회의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뭐 탄핵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도 소환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중에 의한 직접 헌법 개정과 입법권 도입을 해야 된다. 네, 이것도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민중에 의한 직접 판사권 도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사소추권이 지금까지는 검찰이 독점을 했죠. 그래서 뭐 별의별 상당한 일이 많죠. 그다음에 기소하면 끝이죠. 공수처 하나 만들었더니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공수처도 뭐 일부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이 사실 여전히 독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종차별이나 뭐 성폭력 등등등 아니면 노동자들이 불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중들이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이런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도 잘 안 하고 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을 해야 된다. 예,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입니다. 예, 이 부분도 뭐 문서로 대체하는데 이제 우리 주택공직에서 이제 의견도 있을 텐데 사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원래 이 요구에는 근데 좀 발제 문제는 좀 짧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미국이 어떤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는 것이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원래 요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현재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했는데 원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정부 수립 부분은 이제 앞에서 투쟁을 할 때 이 부분이 뭐냐면 최대 강력적 요구로 가기 위한 가저적 요구로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뭐 현재 정권과 자본가 세력에게 이걸 요구하고 투쟁을 하지만 그 투쟁할 때 니네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주체적으로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양시키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노동자 권력 수립에 대한 선전선동이 거의 일상활동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사실 80년대만 해도 노동자들이 이제 하다가 뭐 서로 얘기하다가 다 이제 노동자 국가 권력 수립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깨끗이 그냥 그날 모임이 정리가 됐는데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돼야 되고 또 하나 노동자 정부니까 이제 뭐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장이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생산 현장과 투쟁 현장에서의 어떤 자주적인 조직들이 발전해가면서 이것이 결국은 국가화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요구를 이 노동자 정부 수립의 요구와 결합해서 해야 이 가저적 요구의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옆으로 푸시를 해도 되는데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발표로 사회주의 대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박준규 동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20분 드리겠습니다. 네, 과도적 요구에 대한 보충 설명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주 발제문에서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 현시의 과도적 요구의 전체 항목 주요 내용, 그리고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수행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중에서 특별히 보충 강조하고자 하는 4가지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도적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정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주발제 신 성전 추진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자본가들은 인여가치를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도 일반화되고 이사회는 세계대공황 이후 장기 침체까지 이루어져서 실업 문제가 완성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 근본 원인이 이윤했으니 생산의 목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있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어서 생기는 것인데 자본이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생산력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발전한 생산력 가지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모든 사람이 일자리 갖고 생산에 참여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현실이 못 되는 건 자본가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이죠. 비정규직이 필요한 건 이윤을 확대하려는 자본가들인지 사회가 아닌 겁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일자리 창출을 바라지 않는 것도 자본가들이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의 확대를 거부하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계도 자본가들과 투쟁함으로써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정치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를 위한 노동계획의 요구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해고금지는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특히 이제 여성 및 청년층에서 속속으로 진행되고 대기업일수록 더 많다는 부분이 언급이 앞서서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 과정에서 2년 내에 비정규직 기호 20%의 축소 노치를 요구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 기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는 적극적으로 폭로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본에 맞서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자체와 투쟁해야 된다는 노동자계급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라고 해서 자본이 늘어나도 이에 비해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 줄이기를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서 성장률을 높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는 게 환상에 가까운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 사회 발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를 사회가 충족시키는 건 그 자체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죠. 또 이런 사회 전체의 움직임은 노동력의 새로운 배치를 요구하고 이것을 훌륭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정이기도 해서 이중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사회를 대표하여 사회 서비스의 대폭적인 확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 부문에서, 의료 부문에서, 생태 부문과 또 산업 안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을 창출 가능할지는 바로 안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3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방법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제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최장 시간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생산력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 30시간 이하로 일해도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이 잉여 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윤을 얻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자본가자의 이윤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서 투쟁하면은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도 할 수 있고 과로와 실업을 위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국유화, 일가구 일주택, 초과 소시스템 보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서 주발제 성전 추진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20대 중 47.1%가 주거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전세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은 투기용으로 사대비한 상황입니다. 489만 채 중 절반 이상이 248만 채의 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들였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은 또 08년 세계대공황이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이제 뿌렸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실제 경제 상황과 분리돼서 가격이 높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는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 자본주의 발전의 성과가 지대와 지가의 상승을 가지고 이것이 추세로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가치 중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지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분의 가격은 이제 지대 이자율을 나눠서 역산이 되는데 이제 지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근데 분모의 이자율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지가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대부분 토지 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도시와 농촌의 대립 심화라는 인구의 전국적 불균형이라는 것도 주택 문제의 또 다른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 세계적인 저금리 양적 완화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원인인데 이것도 역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낮은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 세계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부채가 이제 엄청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다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낮은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가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 유지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또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는 그런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건들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투기의 뿌리는 이제 자본주의 자체에 있고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지 부유와 일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의 문제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토지 부유화는 이제 절대 지대를 없애서 지가 지대를 하락시킬 수가 있죠. 이 자체는 이제 반드시 사회주의적인 요구는 아니고 자본주의와 병존할 수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토지 부유화는 토지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일반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본가들이 토지의 사적 소유에 대해서 점점 더 커다란 이해를 갖기 때문이죠. 자본가들 자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부유화 요구는 반드시 사회주의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점점 더 타격을 가하는 요구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토지 부유화는 주택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거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 체계를 공격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로 발전해 갈 수 있는 효과적인 과도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을 몰수하고 몰수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민중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입니다.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는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생태 문제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죠. 그중에서 기후위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2018년, 2020년 폭염, 장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들의 배경 외에는 끊임없이 증가해온 온실가스 배출이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958년 이래 계속 상승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기후위기는 생태계 파괴로까지 이어집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되고 인간의 생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태 문제는 시급 해결하지 않으면 전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도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겠죠. 그럼 생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입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하는 체제죠.
자본가들한테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산물은 생태에 아무리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계속해서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윤을 계속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 규모를 계속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죠. 특히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같은 게 주 동력으로 사용되는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같은 각종 생태 파괴 물질들이 계속 생산되고 생물종 다양성도 영향을 끼치고 인간과 자연의 물질에서 교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심각한 생태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고 그 책임도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가계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건드려야만 합니다. 목자는 인류의 탐욕 때문이고 인류의 탐욕이 문제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서 기술 혁신만 해도 생태 문제 해결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자본주의 체제랑 자본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고 이들한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또 기술 개발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자본주의 자체가 무제한적인 축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결국 이게 생산과 소비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에너지 사용 총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건드려야만 생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한 바로는 우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과 탈핵을 위한 요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요구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입니다. 2015년에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하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2010년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2050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감축시키지 않더라도 선진국이 후진국 배출 감축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감축을 인정해주는 그런 배출권 거래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걸 안 하더라도 돈으로 퉁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한 일각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탄소 저감 기술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을 서로 상쇄시켜가지고 순제로 상태를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기술은 검증된 게 아니고 그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본가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실질적인 감축과 완전 배출 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하고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신규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도 이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하고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죠. 그래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로 건설 중단하고 천연가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반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100%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불교화 및 노동자 민중의 통제입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앞서 말했듯이 자본에 있죠. 특히 보면 발전 에너지 관련 자본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에 해당되는 업체가 전체 배출량의 87%를 차지한다는 그런 분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발전 에너지와 석유화학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자 발전소와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관련 시설이나 정비 등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 국유화하고 그런 기업들을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서 생산 방식과 생산량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공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철강 공문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데 여기서 배출을 줄이려면 철강 생산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수소 환원 공법이라고 해서 각국에서 이렇게 방법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의 연구 개발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하루빨리 적용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교통의 완전한 공용화, 친환경 교통수단을 개편 및 구상화입니다. 자가용 같은 개별 교통수단에 의존하는 방식을 가능한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교통수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이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나 이제 철도 같은 것들은 이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고 근거리 교통에 대해서 이제 무상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감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탈핵을 위한 요구가 있습니다. 핵발전은 이제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을 항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양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이 핵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지금 이 처리 방법이나 안전한 보관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내 모든 나라들이 임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용 후 해결료는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열도 계속 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전부 다 동남권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은 중단해야 하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신고리 건설 재개를 정한 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탈핵운동 진영의 핵발전소 건설 재개에 너무 비싸게 동원되는 결과에 대한 대단히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성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폭로하고 이런 공론화를 반대하고 전면적인 탈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어학 문제 해결과 누구입니다. 우선 이제 여성어학의 근본 원인과 여성어학의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러 어학을 겪고 있죠. 이제 2014년부터 이런 여성어학의 투쟁이 보람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과제는 뭐냐? 성차별이나 성폭력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네, 이거는 여성어학의 근본적인 원인과 역사적 기원이 무엇이고 여성화 해방의 전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이 점을 이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이 발전하면서 생산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남성의 노동이 여성의 노동보다 중요성을 갖게 돼서 이전에는 이제 억압적 성격을 갖지 않았던 성별 노동분들이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띠게 됐고 생산의 발전으로 계급이 발생하고 계급 억압과 여성 억압이 서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억압의 원인은 차별적인 성별 노동분들이고 여성 억압은 계급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계급 사회가 여성을 억압해 왔습니다. 현재 자본주의 역시 여성 억압적 사회이죠.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여성이 그 억압에서 자손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도 했지만은 이제 이윤 추구한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런 여성 억압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생산 동안과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 같은 생물학적 특성의 모순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력 발전으로 이런 성별 구역을 없앨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데도 이제 이런 차별적 억압적 성별 구역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특징적인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자본주의 핵심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대폭 사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임신, 출산 가능성이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가능하거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실질적인 보장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없애기 위한 문화혁명을 위식적으로 전개해가야 합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과도적 요구 4가지를 제기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3개월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출산 후 부모 모두 일정 기간 유급 육아 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은 통상 임무의 100%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로는 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여러 있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성이 계속 이제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이 현실이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 3개월 유급 휴가, 출산 후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의무화,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의 통상 임금 100%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폭 확대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9%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이 무늬만 국공립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사적으로 소유하여 여기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자본가족을 쌓고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폭 확대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 수시적 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담당 인원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단지 임무를 지닌 사업주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실제로 모든 기업에 이런 것들을 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담당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요청에 따른 임신 중지 기권을 보장하고 임신 중지 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무상화를 해야 합니다. 임신 중지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어떤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 의무제도나 강제 수료기간 전제로 들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3자 동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지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과 무상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성형수술,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 전면 금지기입니다. 여성들이 외모 꾸미기에 대한 압박이 심하게 받죠. 네, 지금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템플셋 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개는 여성 개개인의 실천과 결단에 의존하고 여성을 압박한 자본주의 체제에 비껴간다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모 꾸미기 압박이 주로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형외과, 다이어트 컨설팅 회사, 패션 기업 같은 데 대한 이런 광고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콜셋을 강요당하는 것은 자본주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콜셋 산업의 자본가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4가지의 과도적 요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희 자, 2분 발제를 들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각 토론자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씩 시간을 드리겠고, 먼저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 연대사업위원 조태욱 동지께서 토론에 나서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태욱입니다. 원래 토론회가 지난달 열렸어야 되는데 저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기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예 덕분에 상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제문 원래 양은 굉장히 많은데요. 주발제문, 부주발제문 들었고요. 아마 각 단체나 조직 내에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면 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헬조선 변혁 정부추진위원회 연대사업위원으로서 우리도 여러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는 당면 과제를 협력 없이는 이게 엄청 난제들을 풀어낼 재간이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 권력을 당면 과제로 세우는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운동 진영 내에 기저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발제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조합주의, 그리고 언급은 안 됐지만 저희는 경제주의, 이 둘이 주요한 기저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활동 오래 하고 많은 투쟁 경험이 있더라도 조합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런 분들은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주의에 매몰돼서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됩니다. 대신에 이걸 우리는 사회주의자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민족주의 좌파도 가능하고, 그리고 서민주의자도 가능합니다. 통일조선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분명해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혁명을 변혁을 하려고 하는 조직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금 주발제문 듣고 그리고 보조발제까지 들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안고강에 안고가 왜 없지?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을 뭐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이 필요한데 민중 권력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별로 녹아 있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더 이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뭐 러시아 혁명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스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혁명을 포기하는 길로 매량주의로 빠진 세력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막스뿐만 아니라 레닌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현실의 과제로 민주주의 혁명을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저희는 경명과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토론문 이거는 지난달에 이제 짧은 시간에 그냥 제 문제의식을 옆에 적었던 건데요. 이 과도적 요구라는 게 이게 뭔지 용어가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이행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 최소강령, 최대강령 중 그것도 아닌 이행강령인가? 근데 쭉 보니까 저희가 보기엔 이것은 급진적인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낮은 단계 민주주의 혁명인데 이게 과도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잘못 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 민주주의 혁명은 사실 임시혁명 정도가 되겠죠. 이중권력. 네. 그리고 이제 높은 단계 민주주의 혁명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입니다. 이게 돼야 뭐 일자리도 요구할 수 있고 국유화도 할 수 있고 재벌 해체시킬 수 있고 뭐 친재벌 친자본 수구 사법부도 해체시킬 수 있고 뭐 사립대학을 해체시키고 국공립화시킨다든가 이런 모든 민주주의적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를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족 개방의 과제는 없는가. 그러니까 저희는 초지일관 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 정치 세력을 통해서도 혹시 뭐 남북관계에 있어서 연방제 통일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환상을 과거에 많이들 가졌었는데 깨졌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거치면서 민중 권력이 아니고서는 노태우 정부가 주장했던 국가연합도 안 된다라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 민족해방의 과제는 중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하는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지만 그 과정은 혁명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거쳐서 그 힘으로 민족해방 혁명도 뚫을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길로 그것도 계속 혁명입니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도 혁명의 문제고, 민족해방의 문제도 혁명의 과제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문제도 또 하나의 혁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혁명 없이 민주주의 없고, 혁명 없이 민족해방 없고, 혁명 없이 사회주의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뭐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미제국주의에 속된 식민지 85국가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가 아제국주의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력 발전 수준에 있어서는 선진국 10개국 안팎의 생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헬조선이다 라는 게 모든 통계 수치로, 제가 굳이 여기서 나열하지 않겠지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천민 자본주의의 핵심은 그 물적 토대는 바로 재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문에서는 재벌에 대한 문제가 별로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민주노조의 문제, 이 문제를 다 포괄하고 거기에 걸림돌이 바로 정신이 재벌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이 재벌을 해체시키기 위한 그 투쟁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로, 중요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재벌이 우리 사회를 물적으로 규정하는 물적 토대라면, 헬조선을 규정하는 물적 토대라면 그것에 적응한 상부구조로서 컨트롤 타워가 국정원이다. 국정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컨트롤 타워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벌과 국정원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주노조 탄압의 문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비정규직의 문제, 재벌 해체 없이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혁명의 과제를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로 받아안고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주의 선전은 가능하고 사회주의 선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사회주의 선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조합주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당수가. 이미 그래서 저희는 이 혁명을 진정한 혁명을 포기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식이 과도적 요구의 16개 구체적 내용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이고,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혁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토론거리,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발제문에서 노동자 정보 수립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기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보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노동자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기구를 그대로 두고 브라질의 룰라처럼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노동자 후보가 하는 것이 노동자 정부인지, 아니면 기존의 국가기구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적어도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 아예 민중권력 정보를 얘기하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고, 이게 혁명을 통한 노동자 정보라는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이 쟁점들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30초 더 하셔도 됩니다. 6초 전에 넘어가시나요? 제가 저 앞에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말씀한 대로 청년사회주의자 모임회원이신 황종원 동지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살벌하게 와닿는 시기에 하여서 이제 대안적 상상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이 시기에 과도적 요구라는 것을 갖고 토론회를 갖는 이 시간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음식께서 이제 소개하셨듯이 저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또한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과도적 요구로서 청년 요구안을 갖고 여러 가지 실천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 요구안과 통하는 부분들이 과도적 요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하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 문제, 국채 탕감과 무상교육,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한 요구안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과도적 요구 전체를 이제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을 좀 경험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요구안입니다. 일자리가 3자리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이제 일자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가, 삶의 질과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본주의에서 이 사회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이게 지배자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도 해고랑 실업은 너무나 많이 됐고 그랬던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탔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버스를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잘못하신 거예요. 옆에 차를 타셔야 되는데 잘못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모시다 드리고 왔는데,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회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 중에 좀 간호노동자들이 좀 많은데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힘든 게 야간 근무 때문도 있겠지만은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 배정된 병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사회적으로 진짜 필요한 일자리들,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말로 막 장시간 무광수 노동에 시달리다가 완전히 진짜 속된 말로 이제 헷가닥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쩐이 안 되는 부분의 노동자들은 계속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문제에 관련된 요구안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제문에 나와 있듯이 교육, 그리고 보건의료, 생태, 산업안전 부분의 공공부문을 대폭 확충을 해서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재미나게 읽었었는데요.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주범은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폭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노동자들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의 질까지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발제문을 읽으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자는 요구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장시간 노동, 특히나 이제 야간 노동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진짜로 밤에 일을 하면 막 식물이 막 배꼽 쪽에서 막 올라오는 막 그런 기분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자본의 배만을 불려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배만을 야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채우고 있을 때 노동자들은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실을 그래서 풍부를 하면서 30시간 노동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한다면 큰 물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왜 조정훈인가요? 국회의원들의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닥 진보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혹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노동시간 단축하면 뭐 먹고 사냐? 지금 이제 9시간, 10시간 뒤에도 빠르던데 뭐 먹고 사냐? 그리고 이제 수고 세력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는 일할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는 현실에서 이것이 자본주의 때문이다. 어째서 일을 풀칠하기 위해서 내 몸을 갉아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폭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 또한 이제 드라마 소재로도 어마어마하게 요새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정도로 드러난 문제죠. 근데 어떤 정권이든 간에 비정규직들 힘들다.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래놓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죠. 이때 이제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걸면서 이제 발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2년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율이 20%로 축소하자는 국민투표를 하면 비정규직 안 좋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발제문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교육과 부채탕감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달 중에 겁이 나는 날이 며칠 있습니다. 대출이자 빠져나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내 명목으로 진 빚이 벌써 3천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것이 청년들만 지는 게 아니고 한 가게가 같이 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삶이라는 것이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고라는 실력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그러니까 결국 살아보려고 빚을 졌다가 빚 때문에 죽고 나가는 이런 악순환 비극들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TV 볼 때마다 제일 기분 나쁜 광고가 그 러시안 캐시 미국코프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빚의 대부분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과 생활비인 경우가 많은데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이제 취업이와 의무교육 기관 비스무리하게 돼버렸던 탓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모에게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가려고 학자금과 생활비를 빌려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또 빚을 져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빚을 지는 건데 이 빚이라는 것이 빌린 사람이 삶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채들이 탕감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 교육비 무상으로 돼야 된다는 것도 정말 절실한 요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사학재단이나 금융기관을 이제 배불리기 위한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렇다면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예컨대 지금 현재 교육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돈 되는 교육 위주라는 생각을 참 자주 했습니다. 사회에 정작 필요한 교육들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육, 우리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그런 전망을 그려낼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문제 관련해서는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제 LH 청년전세 지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다가 기존에 2명이 살고 있는 집에 다시 이제 살림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정도로 주거 문제라는 것이 저희가 청년들한테 절박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가게들도 너무 많은데 한편에서는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땅값하고 집세 이런 거는 정말 이제 후덜덜 소리가 절로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수의 어떤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들의 주머니가 빵빵해지고 있을 때 노동자 민중들은 살 집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꾸릴 가게가 없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도 47.1%가 주거빈곤에 현재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고 청년임대주택 하자고 하면은 근처에 이제 공부자들하고 직부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안 된다 해서 온갖 핑계들을 다니지만 결국에는 깎아 떨어진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반대를 하죠. 이러한 현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토지 국유화랑 일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몰수해서 이제 민중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밀림있게 다가왔었는데요. 이제 아까 발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 국유화 자체는 자본주의 틀을 넘어서진 않는 거죠. 싱가포르도 그렇고 최근에는 한 2달쯤 전에 홍준표도 자기 SNS에 나도 싱가포르 예를 들어서 나도 이런 주장들을 해왔으면 내가 이런 주장할 거면 좌파소리 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묻지 못할 사태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도적 요구가 갖는 강점은 이게 주거 문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민중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일상의 문제에 왜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선정하면서 저는 나중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했던 자들 그리고 주택을 어마무시하게 사적으로 소유했던 자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낙인을 찍고 반대해왔던 하지만 사회에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잘 건립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요구들인데요. 장애인 차별철폐에 대한 요구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잠깐 이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냈던 기억들을 좋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분들이 근황이 어떨까 생각하면은 별로 좋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차별과 배제와 폭력의 문제가 그만큼 너무 짙었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집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현장거래를 들 기회가 있었는데 법으로 아예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뭐 이런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것들이 가능한 것은 비용과 능률의 논리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다 채이는 거죠. 그리고 시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립 희망원이라든지 도가니 소설의 그 배경이 되기도 했던 그 광주 인하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민간 시설들이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일가족들이 목숨을 계속 끊어나가는 이런 상황들 이렇게 해서 계속 빈곤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결국 자본주의가 원인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과도적 요구 결정을 일부러 참 제대로 잘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다른 요구들도 있지만 제가 특히나 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의 일자리들을 확충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분노를 떨게 했던 이제 영전도의 사건이라든지 혼자서 이제 합성수지 파쇄기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이제 장애인 노동자 김재선님 같은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서 사람의 목숨보다 비용과 능률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그렇게 해서 확대가 되면은 이동권이라든지 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접근권에 대한 고민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심화인데요. 참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태평 생각이 나라고 들었던 것이 사회주의는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공 분위기가 강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는 과연 민주적인가? 이런 질문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자본가들은 유의 법정을 표출하는 듯 반해 가난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걸로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정치꾼들은 또 어땠던가 생각을 해보면 선거철만 되면은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다가도 정작 민중들이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들을 담아낸 법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최근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것들을 무더기로 만들면서도 일부의 가치도 없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나 논의하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또 어떻습니까? 완전 악법 중에 악법이죠. 이러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의 심화를 선전하는 것이 저는 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 소추권을 도입하자는 요구였는데요.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완전히 이제 귀에 피가 나다가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도 뒤집혀지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본가들의 이해만을 그렇게 충실하게 대변해왔던 자들이 얘기하는 사법개혁, 진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민중에 의해서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하자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나쁜 짓을 해왔던 이제 자본가들을 노동자들이 직접 법정에 세우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도적 요구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도적 요구안을 이번에를 가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스타일들이 몇 가지 요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해방 관련된 요구안 중에 이제 다이어트 상품이나 성형 광고 이런 거 전면 금지하자는 거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살짝 들어봤더니 맞다 이러면서 왜 부추겨가지고 살아 그렇게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는데 그게 생생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과도적 요구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노동자 민중들이 갖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은 굉장히 넝쿨처럼 엉켜있지만 그 뿌리는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폭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년사회주의자 모임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사회주의자 모임도 이제 과도적 요구를 쌓아 청년요구안을 주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청년요구안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11월 28일 날에는 그것을 이제 대구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모이셨던 분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굉장히 진지하게 청년들 요구안, 과도적 요구안으로서의 청년 요구안을 진지하게 공감하고 경청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토론 시간에는 사회주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지 진지하게 여지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낡은 뚝은 터져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깨뜨릴 망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도적 요구가 좋은 망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논의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놈의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이것을 갖고 투쟁할 수 있는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토론의 전반부를 마치고 약 7분 정도 지금 뒤에 있는 시계가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시계 보시고 7분 하시면 되고요.